나는 올해 46, 5번의 결혼을 했다. 이 말을 꺼내면 사람들은 비웃는다. 결혼 중독이냐? 그렇게 남자가 없었냐?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내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 버티기의 연속이었다. 첫 결혼은 23살 때였다. 공장에서 야근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남자였다. 그는 키가 크고 말이 부드러웠다. 넌 손이 고와서 반찬 잘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설레었던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결혼식은 작았지만 행복했다. 그날 어머니는 내게 귓속말로 말했다. 잘해라. 시댁 체면 구기면 안 된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 인생 망쳤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땐 몰랐다. 시어머니는 울지도 않았다. 이제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반찬 100인분 만들어서 시동생들 돌려라. 며느리가 이래야 복이 온다. 그날부터 내가 만든 김치, 나물, 장조림이 시댁 식구 20명 손에 들려 집집마다 퍼졌다. 내가 만든 반찬이 체면이란 이름으로 돌았다. 임신 5개월이 되던 날이었다. 손목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입덧한다고 일 안 하면 밥상에 귀신 붙는다. 나는 배를 부여잡고 새벽 2시에 일어나 무 하나, 배추 한 포기라도 더 다듬었다. 그때마다 속에서 아이가 발로 찼다. 미안해, 엄마가 더 세게 못 나가서. 남편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만해. 어머니가 너무하셔. 그 말조차 힘겹게 내뱉는 그를 보며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와서 아이 얼굴을 보더니 얘는 우리 집 애야. 내 성격 닮으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젖이 돌기도 전에 나는 다시 부엌으로 끌려갔다. 시누이가 시집 가니까 음식 좀 하자.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복 들어온다. 밤새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며 젖은 수건으로 젖가슴을 눌렀다. 아이는 옆방에서 울었고 나는 냄비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기죽지 말고 웃어라. 남편이 불구라도 내가 있어야 한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었다. 그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였다. 시동생 옷 빨래, 시누이 도시락, 손님 맞이. 하루에 설거지만 5시간, 반찬만 100인분, 잠은 2시간.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말했다. 요즘 여자들은 하나같이 게을러 터졌어. 임신 중에도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한 번만 쉬겠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네가 일 안 하면 우리 집이 망한다. 그 말이 무서워서 나는 뱃속의 아이보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다. 출산 후 1달도 안 돼. 내 몸은 망가졌다. 허리 디스크, 손목염, 빈혈, 우울증. 의사는 조리 안 하면 평생 후유증 남는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다. 조리할 시간 있으면 반찬이나 무쳐라. 나는 어느 날 냄비를 들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산후 후유증이 심합니다. 쉬셔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실로 와서 말했다. 병원비는 누가 내줄 건데? 아범도 아픈데. 너 입원할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게 허무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은 사랑이 없는 집이구나. 그날 밤 나는 병원 침대에서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남편을 두고 떠나야겠다고.
세상은 나를 욕하겠지만 나를 살릴 사람은 나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남편은 불치병에 걸려 죽었다. 사실 처음부터 불치병인 남편을 가족들이 모두 속인 것이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불구 남편 버리고 도망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은 거야. 천벌 받을련.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이 내 등에 비수를 꽂았지만 그 비수를 내가 뽑지 않으면 평생 피를 흘릴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첫 결혼을 끝냈다. 불구 남편 버린 여자. 세상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 손톱이 부러지고 내 몸이 부서지던 그 부엌의 새벽을 그 아이만은 내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집을 나온 날 나는 한겨울이었다. 손에는 아이 하나, 등에 멍 하나, 그리고 통장엔 3만 원이 전부였다. 눈이 내렸고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시원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부려먹을 수 없어. 그게 내 첫 자유의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찜질방에서 잤다. 아이가 내 품에서 칭얼거릴 때마다 나는 가슴으로 그 아이를 감쌌다. 엄마가 약속할게. 너만큼은 절대 이런 인생 안 살게 할게. 그 후 나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나는 쉬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내 나이 26. 이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며 어느새 사람들 속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그때 두 번째 남자를 만났다. 그는 식당 손님이었다. 항상 밥을 다 먹고 나면 내게 말했다. 이 집 반찬이 참 정이 있네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여자로 불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따뜻했다. 이제 그만 고생해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 한마디에 나는 믿었다. 사랑은 다시 올 수 있다고. 그는 내 아이를 품어줬다. 그리고 나를 안심시켰다. 결혼식은 작았지만 이번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그의 사업이 망했다. 당신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줘. 이번만 넘기면 다 갚을게. 나는 흔쾌히 도장을 찍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게 죄일 줄 몰랐다. 그런데 한 달 뒤 그는 연락이 끊겼다. 집에는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남편이 빚졌죠? 보증인이잖아요. 그제야 알았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는 걸.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빚쟁이들이 쫓아다녔고 월세는 밀리고 전기마저 끊겼다. 아이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못 데려갔다. 그냥 버텼다.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 즈음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내게 말했다. 너 같은 여자는 끝까지 살아. 이상하게 끈질겨. 그 말이 힘이 됐다. 하루는 공장 앞 슈퍼에서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힘들면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 남자가 3번째 남편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성실했다. 나도 이혼했어요. 서로 기대고 살면 되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직 기대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다. 결혼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남편은 공장에 다녔다.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냈다. 하루에 20그릇, 30그릇 팔리기 시작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정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남편분이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그는 내게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믿어볼래? 돈 좀 구해다가 줘. 그 말이 더 미웠다. 나는 그날 짐을 싸서 나왔다. 아이 손을 붙잡고 이제 다시는 누구도 믿지 말자. 그게 내가 딸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인생의 교훈이었다. 빚은 또 남았고 이혼녀에 아이 둘 딸린 여자. 세상은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 집을 구하려 해도 월세 계약서조차 써주지 않았다. 남자 없이 살아도 된다. 하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그때부터 새벽 시장으로 나갔다.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손으로 김치 싸고 반찬 배달하며 한 달에 70만 원 벌었다. 그 돈으로 전기세 내고 애들 우유 사줬다. 밤이면 피곤해 눈이 감기면서도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반찬 배달을 나갔다가 한 손님이 내게 물었다. 이거 직접 하세요? 네, 새벽부터 제가 만들어요. 그 남자가 웃었다. 그럼 내 가게 납품해 볼래요? 그게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다시 희망을 믿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그 남자는 납품 계약을 해줬고 덕분에 나는 조금씩 돈을 모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한 번 웃기면 두 번 울렸다. 그 남자가 나중에 내게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믿음직했고 나보다 10살 많았지만 든든했다. 그렇게 나는 4번째 결혼을 했다. 그때 나는 33,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이번엔 진짜 행복하자. 그렇게 믿었지만 운명은 또 나를 시험했다. 나는 다시 결혼을 했다. 4번째 남편은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조용했고 일도 성실히 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그렇게 가장 긴 기간의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애들 학업비는 내가 낼게. 당신은 이제 좀 쉬어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퇴근 후 자주 늦게 들어왔다. 술 한잔 했어. 입에선 소주 냄새보다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다. 한 번은 셔츠 주머니에서 이상한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은정 사랑해. 그때 알았다. 그의 늦은 귀가가 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래요? 나 믿으라면서. 그는 피식 웃었다. 너 같은 여자는 믿을 게 없어. 이혼 3번 한 여자가 뭘 알아? 너 3번 더 한 거 아냐? 너 이혼했으면 쥐 죽은 듯이 살아 3번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말에 심장이 무너졌다. 그는 나를 이혼녀로만 봤다. 아니,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 하루는 내 얼굴을 향해 식탁 그릇이 날아왔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뭐라고 날 가르쳐? 그릇이 깨지고 내 손에서 피가 났다. 아이는 울었다. 엄마 아파? 나는 울음을 삼켰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내 어깨를 밀쳤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배를 감쌌다. 그때 나는 임신 2달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조심하셨어야죠. 아이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후로 그는 더 폭력적이 됐다.
돈도 감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너 같은 여자는 남자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그 말이 내 등에 불을 질렀다. 나는 그날 밤 가스비가 밀려 전기불도 꺼진 집에서 아기와 아이 셋을 끌어안고 결심했다. 이제 진짜 끝이다. 그날 새벽 나는 아이 넷을 품에 안고 다시 집을 나왔다. 겨울이었다. 길가에 서서 버스 한 대를 기다리는데 첫째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 나는 웃었다. 엄마랑 새로 살 집으로 가자.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갈 곳이 없었다. 우리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다. 낮엔 김밥집에서 일했고 밤엔 모텔 청소를 했다. 임신한 몸으로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굶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다. 아이는 뱃속에서 꾸준히 자랐다. 그 아이는 내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즈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아주머니가 내게 물었다. 너 김치 좀 할 줄 아니? 네. 옛날엔 시댁 반찬 100인분씩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아주머니가 웃었다. 그럼 내 가게 와. 손이 야무지게 생겼네. 그날부터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만드는 부엌이었다. 새벽 4시 김치 국물을 붓고 장조림을 삶으며 나는 처음으로 일하는 게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게 진짜 내 일이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손님이 늘었다. 이 반찬 누가 만들어요? 저요. 맛있어요. 정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이 조금씩 세워졌다.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나는 여전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배가 불러도 허리가 휘어도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됐다. 애야, 조금만 더 기다려. 반찬 한 통을 포장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향했다. 출산 후 내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너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다. 가게 임대료가 올랐고 납품 거래처는 대기업에 빼앗겼다. 나는 다시 빚더미 위에 앉았다. 그날 밤 아기 옆에서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나는 다시 장을 봤다. 무, 배추, 콩나물. 그걸 리어카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조금 파랗게 보였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39. 나는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시장 납품을 하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내 반찬을 맛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손맛 어디서 배웠어요? 배운 적 없어요. 살면서 깨달았죠. 그는 웃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부를 했네요. 그는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장이었다. 말이 세련됐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무엇보다 내 손을 일하는 손이라 부르지 않고 멋진 손이라 말했다. 그 말이 10수년 동안 잊었던 존중이었다. 그는 자주 가게를 찾아왔고 손님으로, 친구로, 조언자로 내 곁에 있었다. 이제 혼자 일하지 말아요. 같이 브랜드 만들어 봅시다. 그 말이 꿈처럼 들렸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마음 담은 반찬 가게라는 상표를 냈다. 가게는 점점 커졌고 TV에도 소개됐다. 힘든 세월을 이겨낸 싱글맘의 성공기. 손님들이 늘었고 은행에서 대출 제안이 들어왔다. 그때 그는 내게 반지를 내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나는 주저했지만 그동안 받은 따뜻함이 나를 눌렀다. 그래요. 이번엔 믿어볼게요. 그렇게 나는 5번째 결혼을 했다. 아이 넷은 다 커 있었고 처음으로 평범한 가정이란 걸 맛봤다. 그는 늘 내게 말했다.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좀 누려요. 나는 믿었다. 정말 이번엔 인생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달콤함 뒤에 함정을 숨긴다. 결혼 2년째 그는 내 명의로 사업을 확장하자고 했다. 가게는 당신 이름으로 내는 게 신뢰도 높아요. 내가 운영할게.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남편을 믿는 게 잘못일 줄 또 몰랐다. 그런데 6개월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출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대출은 무려 1억 8천만 원이었다. 그는 이미 나 몰래 서류를 꾸몄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해외로 나가 있었다. 뉴스에 그의 이름이 나왔다.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 투자금 사기 후 잠적. 나는 주저앉았다. 가게 간판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등을 돌렸다. 그 여자도 공범 아니야? 결혼만 5번 했대.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다. 이번엔 울지 않겠다. 내가 다시 잃을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은행 서류와 계약서를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법이라는 걸 공부하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검색했고 상담을 받았고 이름도 모르는 세무사에게 물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남편이 한 짓 맞죠? 법적으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속이 다시 뛰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다. 1년 동안 법원에 오가며 증거를 모으고 녹취를 따고 그가 내 서류를 위조한 흔적을 찾아냈다. 결국 그는 검거됐다. 법정에서 그를 마주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날 보며 말했다. 그냥 참지 그랬어. 넌 늘 그런 여자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나는 늘 그런 여자였죠. 참다가 이제 참을 게 없어진 여자. 그날 판사는 선고했다. 피고인 징역 3년.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통쾌해서였다. 그 후 나는 다시 가게를 열었다. 이번엔 이름을 바꿨다. 5번째 봄. 왜 그런 이름이에요? 5번 쓰러지고 6번째 피어난 봄이니까요. 가게는 TV, 잡지, 인터넷 뉴스에 소개됐다. 불행을 이겨낸 반찬 CEO. 지옥에서 피어난 여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땐 반찬 100인분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1000명이 제 반찬을 먹어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떨렸다. 넌 진짜 독한 년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독해야 살았으니까요. 방송 한 번 나가고 나서 주문이 폭주했고 하루에 300통씩 반찬이 나갔다. 내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내가 버틴 시간의 맛, 내가 울며 견딘 인생의 짠맛과 단맛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언니 같은 사람 보면 희망이 생겨요. 진짜 존경해요. 그 말이 나를 지탱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불빛이 따뜻했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결국 이겨냈다는 걸. 며칠 뒤 내 가게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머리가 희끗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 기억 안 나요? 그 목소리 나는 한 번에 알아봤다. 시어머니였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도 그땐 어렸어요.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으니까.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래도 불구 아들을 버린 널 평생 미워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내 복이었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워하셔도 돼요. 대신 그 미움 덕에 제가 살아남았으니까. 그날
시어머니는 내 반찬을 사갔다. 김치 2통, 멸치볶음 하나. 그리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내가 만든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인정을 받았구나. 시간이 흘렀다. 아이 넷은 다 자라 각자의 길로 갔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요리학과를 나와 내 가게 주방을 맡았다. 셋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막내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엄마,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야? 나는 웃었다. 없어. 내가 한 모든 선택이 결국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근데 일어나기 싫을 땐 그냥 누워서 하늘 봐도 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야.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엔 주름이 많았고 눈가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얼굴이었다. 내 휴대폰엔 이제 연락 오지 않는 이름들이 있었다. 전남편 1, 전남편 2, 전남편 3, 전남편 4, 그리고 5번째. 나는 그 번호들을 모두 삭제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눈물이 조금씩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종이에 적어봤다. 이수정 살아남은 여자.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됐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 사장님, 반찬 천재예요. 인생이 드라마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짓는다. 드라마요? 그럼 아직 엔딩은 아니네요. 나는 아직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근다. 손끝이 얼고 어깨가 아파도 괜찮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가끔은 반찬통을 정리하며 중얼거린다. 5번의 결혼, 5번의 상처. 하지만 결국 하나의 인생이었어. 창밖으로 해가 뜬다. 그 빛이 반찬통을 비추고 내 손을 비추고 내 얼굴을 비춘다. 나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야 진짜 봄이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